이게 뭐야? 여보. 아니, 그게 형님, 이건 그냥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언제부터야? 야, 이 개자식아. 형님 그게 몇 개월 정도 밖에 몇 개월? 몇 개월이나 됐다고?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그래서 이 새끼랑? 도훈 씨가 내 곁에 있어줬어. 그럼 나는 뭐였는데? 너도 대답해봐. 이 호로 자식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님 하지만 저도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내가 감히 사랑을 말해? 형님은 형수님 외롭게 했잖아요. 나는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누라랑 붙어 먹은 거야? 이제 그만해요. 정훈 씨. 우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야.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금정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다가 노숙자가 되어버린 박정훈 씨의 실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은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으로 사연 나팔수가 지탱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재미있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강력반 형사 박정훈은 매일같이 강력 사건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고된 싸움이었지만 경찰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고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사건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훈의 아내 김유진은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훈의 바쁜 생활에도 불만 없이 그를 응원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빈자리를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홀로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한때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던 시간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불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반 형사로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 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번 사건만 끝나면 시간을 낼게.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언제나 그 이번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후배 이도훈은 금정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였지만 업무 능력은 크게 부족했습니다. 실수를 자주 했고 중요한 사건을 맡기기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후배였습니다. 그 때문에 정훈은 이도훈을 번번이 단순한 심부름이나 시키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정훈이 늦은 밤까지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동안 이도훈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거나 서류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훈은 연쇄 강도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는 급하게 필요한 속옷과 세면도구를 챙겨야 했지만 집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 도훈아. 정훈은 후배를 불렀습니다. 예, 형님. 내가 지금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냐? 속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서 가져다 줘. 이도훈은 내키지 않는 얼굴을 했지만 정훈이 계속 바라보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주소는 압니다. 응. 그냥 내 방 들어가서 서랍에 있는 거 몇 개 챙겨오면 돼. 유진이한테 말하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정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일 뿐이라 생각했기에 이 일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도훈은 정훈의 집으로 향하며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경찰이지 조장의 개인 심부름꾼인가? 그는 정훈을 존경하기보다는 은근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한 사건에 투입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이 불만스러웠고 조장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더욱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심부름이
그의 인생을 뒤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도훈은 박정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깔끔한 주택이었고 초인종을 누르자 몇 초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형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속옷이랑 세면도구 챙겨오라고요. 문이 열리자 김유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도훈 씨죠? 들어오세요. 유진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면서도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제가 챙겨서 줄게요. 그러나 이도훈은 이미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괜찮아요. 형님이 직접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거실에는 정훈의 가족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부부가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도 보였습니다. 이도훈은 그 사진을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은 저쪽이에요. 서랍장에 속옷이랑 수건이 있을 거예요. 이도훈은 무심한 듯 그녀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단정했지만 남성의 흔적보다는 여성의 손길이 많이 묻어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어 속옷을 챙기면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유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형님은 이런 여자를 두고도 일에만 빠져 사네. 옷을 챙긴 후 방에서 나오자 김유진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도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유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 잔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바쁘시죠? 이도훈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많으시겠네요. 김유진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경찰 아내로 산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이도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허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외로우시겠네. 그럼 혹시 외로울 땐 뭐 하세요? 이도훈은 일부러 가벼운 말투로 물었지만 김유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가끔은 친구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다 문득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밥 먹는 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이도훈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라. 그는 자신도 경찰서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김유진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동시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너무 바쁘시긴 하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결혼한 거예요. 김유진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도훈은 그녀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단순한 심부름 이상의 의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박정훈은 평소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는 또다시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자기야. 오늘은 집에 와? 유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아직 사건이 정리 안 됐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 근데 내가 집에 못 가니까 도훈이한테 좀 다녀오라고 했어.
속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도훈 오면 서랍에 있는 거 꺼내서 줘. 도훈 씨가 집에 와? 유진은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 끝에 미묘한 울림이 있었다. 응. 내가 직접 가기 힘들어서 도훈이한테 부탁했으니까 금방 갈 거야. 알겠어. 그녀는 짧게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입가에는 어딘가 모를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옷장을 열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후배가 집에 온다고 했으니 단정한 옷차림을 할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 얇고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꺼내어 입었다. 속옷은 걸치지 않았다. 그 위에 가운을 하나 걸쳤지만 대충 여며진 상태였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러면 보일 수도 있겠지?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그녀는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이도훈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형수님, 저예요. 문이 열리자 그는 순간적으로 눈앞에 광경의 말을 잃었다. 김유진이 가볍게 묶은 머리, 조금 흐트러진 옷차림 그리고 그녀의 몸에 붙어 자연스럽게 드러난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어서 와요. 유진은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도훈 역시 처음에는 정훈의 후배로서의 선을 지키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이 김유진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형수님은 너무 외로워 보여. 형님은 저렇게 바쁜데 누가 형수님을 챙겨주지? 그는 점점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가 봐온 모습보다 훨씬 편안하면서도 묘하게 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형님 서랍에서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도훈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서랍을 열고 있을 때 김유진이 그의 바로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팔에 살짝 닿았다. 어머, 미안해요. 가까이 있었네요. 그녀는 짧게 웃으면서 자신이 옷장의 아래쪽 서랍을 열어 허리를 굽혀 옷가지들을 헤치기 시작하였다. 이도훈은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향기, 가까운 거리, 조금은 나른해 보이는 그녀의 눈빛.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겠다는 것을. 그 순간 도훈은 김유진이가 옷장 서랍의 아래쪽을 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그 속에 옷가지를 뒤지고 있는 순간 도훈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도리를 유진의 엉덩이에 갖다 붙이며 형수님, 뭘 그렇게 찾으세요? 라고 말하였다. 마치 실수로 아랫도리를 웅덩이에 붙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수작이다. 순간 김유진은 온몸에 전기를 맞은 것처럼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살짝 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들며 도훈의 아랫도리를 눌리고 있었다. 속옷을 찾는데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도훈의 아랫도리에서 떼어내지 않고 있었다. 이제 도훈은 감정의 끝에 다다랐다. 자신의 손은 이미 유진의 엉덩이를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매만지고 있었다. 유진은 이미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라 그녀의 속살이 손바닥으로 온전히 전해지는 듯하였다. 그리고 손에 더욱 힘을 주고 붙잡으며 자신의 아랫도리를 더욱 세게 밀착시켰다. 유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유진은 몸을 일으키며 도훈을 바라보고 두 손을 도훈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도훈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의 입맞춤에 이어 숨소리만 남기며 온전한 몸으로 침대로 옮겨져 갔다. 그 이후로 도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유진을 찾았다. 그들은 점점 더 진한 육체의 향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부산 금정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박정우는 며칠째 계속된 수사로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강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집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예상보다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그는 오랜만에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은 오랜만에 쉬는 거라며 그를 붙잡았지만 정우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진이 많이 기다렸겠지. 며칠 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했기에 그는 아내가 반길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정훈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현관 앞에 낯선 남성 신발이 놓여 있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한 가지 생각. 설마?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도훈이가 가끔 심부름하러 왔잖아. 오늘도 내가 못 올 줄 알고 뭔가 챙기러 왔겠지. 정우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집 안은 평소보다 정리된 듯 어색했다. 주방에는 차가운 커피잔 2개가 남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향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신음소리. 아웅 더. 좀만 더. 정훈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규칙적으로 부딪히는 육체의 소리가 들려왔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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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숨죽이며 터지는 짧은 웃음소리. 낯선 남자의 낮게 깔린 거친 숨소리. 그 안에서 들리는 아내의 숨이 막 넘어가는 신음소리. 순간 정훈의 머릿속이 완전히 새하얘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핑 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 제발 아니길. 그는 비틀거리듯 천천히 안방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후배가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오빠 더 세게. 형수님 미치겠어요. 이도훈이 김유진을 품에 안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다리가 풀려한 발작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 광경이 현실이 아니라면 좋겠다고 누군가 자신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서로를 탐닉하는 두 사람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 순간 온몸을 짓누르는 감정이 몰려왔다. 분노, 배신감, 절망, 허탈함,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심. 눈앞이 아득해졌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며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정우는 이상하게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침대 위에서 몸을 포갠 채 숨을 고르던 두 사람이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정훈과 이도훈 그리고 김유진의 눈이 마주쳤다. 김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이도훈 역시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정훈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러나 정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너무도 차분했다. 아니, 너무도 공허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 동생처럼 여겼던 후배. 그 두 사람이 눈앞에서 모든 것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게 뭐야? 박정훈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분노조차 담기지 않은 말이었다. 그 순간 김유진과 이도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도훈이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켜버린 뒤였다. 김유진은 충격을 받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웅크렸다. 여보. 형님, 이건. 이도훈이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그토록 믿었던 후배. 그 두 사람이 자신이 지켜온 가정에서 자신이 없는 사이,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말해봐. 정훈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가라앉았다. 언제부터야? 김유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부터냐고.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러나 김유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도훈이 주춤거리며 대답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정훈이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형님, 진짜 미안해요. 하지만 하지만 뭐? 정훈이 차갑게 되물었다. 이도훈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뭐? 정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김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여보. 그녀는 울먹이듯 말했다. 나도 일부러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 그럼 왜 그랬어? 김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이도훈과 김유진. 그들이 함께 있는 이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정훈은 그날 이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서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다. 야, 들었어? 박 형사 아내 후배한테 뺏겼대. 와, 그 조장 엄청 독하게 굴던데 자기 가정도 못 지켰네. 이도훈은 어쩌다가 조장 마누라를 건드린 거야? 속삭이는 소문들은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다. 정훈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했다. 그는 여전히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과거에는 존경받던 강력반 형사였지만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김유진은 단 한마디를 남겼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정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를 선택한 상태였다. 이도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고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떠났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그를 붙잡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형사라고? 자기 가정도 못 지킨 놈이? 후배한테 마누라 뺏긴 게 말이 돼?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지. 그렇게 그는 서서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경찰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신념과 그토록 자심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의 뒤를 쫓던 형사 생활마저 그토록 사랑했던 가정, 그토록 믿었던 후배.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분노로 이도훈을 경찰 조직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이도훈은 부산 북부경찰서로 전출되어 경찰 생활을 계속했다. 그렇게 배신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다. 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였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는 삶의 무의미함과 삶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아내와 후배의 배신은 이미 자신의 삶의 목표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정우는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책상 위에는 흐트러진 서류들, 어지럽게 버려진 옷들, 그리고 수면제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 이미 모든 걸 잃었다. 경찰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한때 자신을 존경하던 후배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데리고 떠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고 있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술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리고 수면제 병을 열었다. 알약을 한 움큼 쥐고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 순간 세상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러분, 박정훈 씨 제발 힘 좀 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 이웃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결국 119가 출동했고 의료진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맥박이 약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몇 시간 뒤 정우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망할 인생.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버렸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집도 없었다. 직장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그렇게 그는 병원을 나와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에 나앉아 있었다. 한때 강력반을 누비던 형사였지만 이제는 알코올에 찌든 노숙자가 되어 있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는다. 저 사람 한때 경찰이었다던데. 형사였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대? 몰라. 후배한테 마누라 뺏기고 인생 망했다던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잔을 기울이며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박정우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더 이상 남편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후배나 선배도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술에 의존했다. 길거리를 떠돌며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며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며 조용히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과거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력반을 누비던 형사도 범죄자를 잡던 그 모습도 아내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모습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그를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 한때 형사였대. 진짜? 완전 노숙자 됐네. 후배한테 아내 뺏긴 그 사람 아니야? 불쌍하다 진짜. 정우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술 한 병을 기울이며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박정우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경찰이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으며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다. 노숙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더럽혀진 옷을 걸친 채 길거리를 떠돌았다. 부산역 앞 사람들 사이에서 흔적 없이 섞여 들어가는 삶. 어느새 그의 손에는 늘 술병이 들려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는 술을 한 모금 삼키며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 과거를 떠올려 보려 해도 그는 이제 그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한 노숙자라고 불렀다. 경찰서에서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새로운 형사들이 자리를 채웠고 그의 이름은 오래된 서류 속에서 사라졌다. 한때 형사였다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차피 이제 그의 인생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뉴스를 들었다.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반 형사 이도훈 모범 경찰로 선정돼? 정우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하. 그는 짧게 웃었다. 웃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흔적이 남았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한때 강력반을 누비던 형사, 범죄자를 쫓던 남자,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갔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믿었던 놈한테 배신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를 부르는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화면 양쪽 옆으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연 있으니까 터치해서 봐주세요. 다음에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